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눈물과 상처,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해질 수 있었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답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박지은 33세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역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과묵하지만 자상하셨던 아버지는 항상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분주하셨고 집안일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셨습니다. 특히 겨울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준비해주시던 따뜻한 김치찌개와 갓 지은 쌀밥의 향기는 제 마음속 따스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저는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지친 일상 속에서 대기업 수출입회사에서 일하던 저에게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했고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니? 여자에게는 때가 있는 법이야? 저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진정으로 제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할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에 서둘러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3월 어느 오후 제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줄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절친 혜진의 권유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소개팅은 어색하고 형식적인 만남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한번 나가봐. 손해볼 건 없잖아. 어쩌면 내 운명의 3대일지도 몰라. 만남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카페는 따뜻한 노란 조명이 비추는 아늑한 분위기와 어쿠스틱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저는 바로 그가 소개팅 상대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사모는 키가 크고 단정한 흰 셔츠에 어두운 색 재킷을 걸쳐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저의 긴장을 단번에 풀어주었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일하며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모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며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는 점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산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전통 한옥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어릴 적에 평온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우리의 대화는 저를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모는 제가 가진 꿈과 취미에 대해 물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적한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여러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의 눈빛에는 평가나 의심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와의 대화에서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모와 저는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모는 매번 작은 선물과 배려를 통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산 사과가 서울 사과보다 훨씬 맛있다며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다며 사과 한 바구니를 건네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라벤더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구하기 어렵다며 새벽에 작은 라벤더 꽃다발을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세심한 행동들은 작지만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2016년 말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남산의 언덕 위에서 사모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길게 준비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인생의 매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겨울 저녁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여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17년 초, 우리는 서울의 작은 호텔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로 가득 찬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하늘색 한복을, 사모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와 사모는 짧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 후의 첫날 밤부터 사모는 저를 배려하며 우리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후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옥 씨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전통적인 가정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사모에게 부족한 아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며칠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결혼한 여자는 집안의 화목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해. 특히 아이를 빨리 낳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고 저는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렇게 잘 자라준 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정을 지켰기 때문이야. 너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는 것보다는 사모와의 시간을 더 즐기며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시어머니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은 부산에 있었고 저는 명절에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요리책을 찾아봤습니다. 시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전통 음식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낯선 레시피와 재료들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추석 당일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북적였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고 집안에는 전통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요리를 맡았습니다. 만두와 잡채를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만두피를 너무 얇게 만들어 만두가 찌는 중 터져버렸고 잡채의 면도 다소 뭉친 상태였습니다. 음식이 차려진 뒤 시어머니께서 모두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준비한 만두와 잡채야. 한번 맛을 봐봐. 그 말투는 칭찬이 아니라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척들 중 한 명이 만두를 먹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휴, 이건 터진 만두가 아니라 찐빵 아닌가요? 다른 누군가는 잡채를 보고 면이 좀 덜 익었나 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상황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아직 많이 배워야지. 우리 전통 요리는 어려우니까.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원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야. 내가 봤을 땐 내가 정말 잘했어.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사모야, 내가 정말 부족한 아내인가 봐. 엄마가 날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사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도 천천히 너를 이해하게 되실 거야. 내가 항상 내 편이야. 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저를 고민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추석의 경험은
저에게 시댁 생활의 현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2018년 초봄, 저는 예상치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항상 든든했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바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시댁과의 관계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주를 재촉하며 기재는 결혼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저는 퇴근 후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게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지훈아, 열심히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격려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하루하루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상우는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회사 일이 너무 바빠라며 병원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 힘들다고 토로하면 그는 건조하게 내가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혼자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8월,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호흡이 가빠지셨고 의사는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급히 상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상호야,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오늘 병원에 와줄 수 있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금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 끝나고 갈게.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홀로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우연히 사모의 동료가 올린 SNS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모와 그의 동료들이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 제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던 날, 사모는 저를 위해 병원에 오지 않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상호야, 오늘 정말 나를 실망시켰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는데도 왜 오지 않았어?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알잖아. 회식도 업무의 일환이야. 내가 너한테 오히려 더 많은 걸 해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겠어. 장례식 후 저는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사모의 말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모에 대한 실망감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사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관계에 처음으로 큰 금이 간 순간이었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후 저는 사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태도는 변한 것 같았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몇 주간 사모는 일이 바빠라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으려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바쁜 시기를 보낸 적이 있기에 그가 정말로 일이 많아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은 단순한 바쁨 그 이상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모는 집에 있을 때조차 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거실에 두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전화기를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봐. 전화기도 계속 붙들고 있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 그의 대답은 논리적으로는 맞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어느 날 밤, 사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원래는 전혀 그러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날따라 화면에 켜진 메시지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균주 선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으로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너랑 대화할 때가 요즘 제일 편안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동료의 문자라기엔 너무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야, 윤주 선배라는 분은 누구야?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회사 선배야. 그냥 업무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도 나눈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랑 대화할 때가 제일 편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데?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오해하는 것 같아. 정말 별일 아니야. 그냥 동료 사이의 대화일 뿐이야. 의심하지 마. 그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이후로도 사모는 자주 늦게 집에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회의가 길어졌다거나 회식이 있었다는 변념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려 할수록 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사모는 회사 회식이라고 말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히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상호야, 오늘 어디서 뭐 했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제가 묻자 그는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식 장소에 여자 동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봐.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의 태도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점점 사모를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는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고 가끔은 제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 의심을 키웠습니다. 저는 사모에게 솔직히 묻고 싶었지만 그의 반응이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를 신뢰하고 싶어 했던 만큼 그의 행동은 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저는 이 균열이 단순한 오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진실로 이어질 것인지 두려웠습니다. 사모와의 대화는 점점 더 자주 갈등으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사모는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주말 어머니께서 작은 가족 모임을 계획하셨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저로서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사모에게 미리 일정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모야,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에 가자. 작은 모임인데 어머니께서 너도 꼭 참석해줬으면 하셔. 하지만 사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그런 모임에 꼭 가야 해. 그냥 너 혼자 다녀와. 나는 쉴 시간이 필요해.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상호야, 우리 가족도 너의 가족이잖아. 어머니께서 정말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가족 모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시간 낭비 같아.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의 자리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모의 무관심은 저를 점점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사모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모가 함께 가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이 너무 많다며 거절했고 결국 저 혼자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모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하셨지만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운전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소홀한 사모의 태도가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모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솔직히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호야, 우리 요즘 너무 자주 다투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한 거라면 말해줘.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를 너무 억누르려는 것 같아. 가끔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두는 게 어때? 내 요구가 너무 많아. 그의 말은 저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에게는 제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 이후로도 사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 모임을 피했고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인천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사모의 무관심 속에서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사모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결혼 전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 기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시절, 저는 사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모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같이 살아보는 게 어때? 서로 생활 습관도 더 잘 알게 되고 나중에 더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문화에서는 그건 적절하지 않아. 부모님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서로를 믿고 결혼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의 말은 그 당시엔 설득력 있어 보였고 저는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사모가 결혼 이후 보여준 모습들은 제가 알고 있던 그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 중 사모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사모랑 결혼했지? 예전에 그가 몇 년 동안 여자친구랑 같이 살았던 거 알고 있었어?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이 살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는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몰랐구나. 그때 사모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2년 동안 같이 살았었잖아. 우리 다 알았던 얘긴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모가 저와 결혼을 준비하며 전통을 이유로 동거를 거부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였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사모는 나에게 이런 얘기를 숨겼을까? 내가 알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 그의 행동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졌고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고립감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사모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호야,
오늘 친구들한테 내 얘기를 들었어. 예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살았었다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그건 오래된 일이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과거일 뿐이야?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저는 억눌린 감정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왜 상관없어? 내가 동거를 제안했을 때 전통을 이유로 거절했던 건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였어? 왜 나에게는 다른 이유를 말한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윤아, 그때는 부모님이 너무 보수적이셔서 내가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던 거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전혀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무책임함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모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과거를 알게 된 후로는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모는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숨겨진 과거는 저에게 또 다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또 하나의 큰 금을 남겼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은 제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였던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모와 함께했던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기념일을 준비하며 그에게 줄 선물과 특별한 저녁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껏 들뜬 기분으로 시장에 갔습니다. 사모가 좋아하는 요리, 특히 갈비찜과 잡채를 준비하려고 신선한 재료를 하나하나 고르는 제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테이블을 세심히 꾸몄습니다. 은은한 촛불과 사모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준비하며 모든 것이 완벽해지길 바랐습니다. 저녁 7시가 되기 전 저는 전화를 걸어 사모에게 언제쯤 도착할지 물었습니다. 그는 약간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조금 늦을지도 몰라. 하지만 최대한 빨리 갈게. 저는 실망했지만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비한 음식들이 이미 차려져 있었고 집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도 사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오늘 미팅이 예상보다 길어졌어. 집에 가면 이야기하자. 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실망감과 서운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히 노력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은 씨, 이거 사모 씨 맞죠? 우연히 본 건데. 메시지와 함께 보내온 사진에는 사모가 보였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여직원과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장면은 단순히 업무 후 회식이라기엔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의심했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손이 떨리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팅이라더니 결국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이 이 사진 한 장으로 확인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새 저는 소파에 앉아 그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무수히 많은 질문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사모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그의 행동은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선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5주년 기념일이라는 중요한 날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 과연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날의 사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식 자리였어.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해? 그의 태도는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5주년 기념일이었어, 상호야. 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했는지 알기나 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회사 일이 더 중요한 순간도 있는 거야? 그걸 좀 이해하면 안 되겠니?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사모와의 관계에서 따뜻함이나 위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념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우리 결혼의 갈림길이 될 날로 제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모가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태도와 지난밤의 행동은 제가 반드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었지만 제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아? 또 왜 그래? 그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모야,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며?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회식 자리였다고. 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며 휴대전화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봐, 이게 단순히 회식 자리라고? 너와 그 여자,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이지 않아. 그는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너 왜 이렇게 과민하게 굴어?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야.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그의 태도는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5주년 기념일이었어, 상호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기나 해? 너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적이 있어? 그는 짜증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기념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우리 관계는 다 망가졌어.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몰아붙이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저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자체가 실수였던 것 같아. 그리고 넌 아이도 못 낳는데 결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어 아이를 갖는 문제는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 초기에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며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아 저를 공격한 것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야, 그게 진심이야.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비난할 수 있다니.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모와의 대화를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의 갈등이 반복될수록 그는 점점 더 잔인하고 무책임한 말을 내뱉었고 그로 인해 저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고 그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 생각은 저를 씁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모와의 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에게 따뜻함이나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상처 입히고 무시하고 홀로 남겨두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모와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저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초, 저는 더 이상 사모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무관심, 거짓말, 그리고 끝없는 갈등은 이미 제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결혼 자체가 실수라는 표현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고, 더 이상 그를 용서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심이 제게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상호와 그의 어머니는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우리 가정에 치욕을 안기는 거야. 내가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은 마치 제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듯이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사모는 그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저를 더 이상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를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들의 반응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모와 그의 가족의 말에 휘둘리며 살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기록해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모와 여직원 사이의 문자 메시지, 사진, 그리고 그가 내뱉은 상처 깊은 말들을 녹음한 파일까지. 모든 자료는 사모의 불충실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정에서 사모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단지 동료들과 시간을 보낸 것뿐입니다. 그런 걸로 저를 불충실하다고 몰아가는 건 부당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들은 그의 말을 반박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이 내려졌을 때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제 마음에는 씁쓸함과 허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통해 얻고자 했던 자유와 평온함은 아직 저에게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무할까? 내가 원했던 건 바로 이 순간 아니었나? 하지만 그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건 사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상처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모와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아픔이 밀려왔고 제가 왜 이 관계를 더 일찍 끝내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야 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해.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모함 속에 있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서울을 떠나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다시 안정된 일상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큰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지은아,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야. 어머니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고 고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꿈, 요리를 배우고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미뤄왔던 꿈을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리 학원에 등록한 첫날,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의 기분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며 점차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동료 학생의 칭찬에 오랜만에 웃음이 났습니다. 요리를 배우며 저는 단순히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인천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별표 바다의 향기 별표로 지었습니다. 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제가 꿈꾸던 평온함과 자유를 담아낸 장소였습니다. 카페의 메뉴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수제 디저트와 커피가 포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정성을 담은 요리로 손님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다의 향기입니다.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자주 오게 될 것 같네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힘든 결혼 생활을 겪고 있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처럼 저도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물음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믿는 거예요. 2023년 어느 날, 저는 대학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인 강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과 진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를 추억했고,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너의 용기를 존경해.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카페 운영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웃고 요리를 만들며 저는 제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현우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이 다짐은 제게 새로운 동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는 지금,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믿습니다.